커피 한잔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읽어볼래 볼래입니다. 저희 읽어볼래가 2021년 이제 5명이 팀을 이루어서 무슨 어벤져스 마냥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신약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좋은 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을 통해서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오랫동안 전해져 왔지만 사람들의 무의식과 소원들과 또 깊은 내면의 통찰 같은 것들을 되게 우화적으로 또는 아주 직접적으로 두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다고 느껴져요. 뭐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신분석학에서 차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지금 오늘 책 소개도 좋지만 파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너무 좋죠? 눈사람도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무슨 3월에 꽃피는 3월에 눈 내린, 눈이 쌓인 굉장히 많이 쌓였거든요. 이 맑고 고운 바다를 바라보며 오늘 읽어볼래 볼래가 그리고 우리 2021 어벤져스 5명의 우리 읽어볼래 2021 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로 보는 우리 내면의 은밀한 심리 신약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김상준 님이 지으셨고요. 유튜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상준 원장님이 그리스 신화를 통해 알려주는 우리 내면에 감춰진 복잡, 미묘하고 은밀한 심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세상은 판도라라는 여자 때문에 온갖 재앙이 시작된 걸까? 오이디푸스는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 프시케는 에로스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해 사랑을 얻기까지 온갖 고난을 겪은 것일까? 왜 아테나는 방패에 머리를 달고 다닐 정도로 괴물 메두사를 증오하는 것일까? 사랑을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동생의 사지를 찢어 죽인 메데이아는 악녀인가?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형이라고 불리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원초적인 심리학의 조각들, 즉 탐욕, 분노, 집착, 사랑, 배신 등 다채로운 인간의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신화의 주인공들은 우리 심리의 거울이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책은 복잡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개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속에 담긴 심리학적 상징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을 따라가며 내 안에 존재하는 진짜 나를 만나는 심리 여행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머릿말을 읽어볼게요. 그리스 신화는 가장 좋은 심리학 교과서. 아마 그리스 신화를 한 번쯤 읽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는 일단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주인공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쵸? 재미가 없었다면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랑받고 널리 읽힐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가 있다는 건 뭘까? 공감할 부분이 있고 내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말하기 어려웠던, 말할 줄도 몰랐던 어떤 부분에서 공감 가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리스 신화가 말을 했겠죠. 또한 신들은 지고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인간사의 사사건건 끼어들고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만 인간처럼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자신이 당한 작은 일도 넘어가거나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마는 속 좁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신과 인간이 어우러져 대하 드라마를 연출하니 그리스 신화는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전지전능하기만 하고 그 어떠한 것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공감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지루했겠네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가 재미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형이라고 불리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원초적인 심리학의 조각들이 그리스 신화에는 고스란히 담겨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원형으로는 전사, 마법사, 유혹자, 배신자, 버부, 구원자, 순교자, 복수하는 자, 헌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천재, 불의에 맞서는 자, 비겁자 등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우리 내면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 또는 어떤 계기에 의해 의식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의에 맞서서 거대 기업과 재판을 벌이는 전사, 워리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유약하기만 했던 청년이 나라의 위기가 닥치자 전사로 변해 의연히 전장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과는 담을 쌓고 살던 소심한 남성이 어느 날 큐피트의 화살에 빡 맞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열을 불태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바로 이런 원형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는 사랑의 열병에 빠진 자, 사랑을 배신하는 자,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자, 타인을 치유하는 자 등등 수많은 우리 마음속의 원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신화에 동일시하고 공감하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수천 년의 사람들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인간의 감정은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에 헤라클레우스, 헤라, 제우스, 프로메테우스, 테세우스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 신화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내면에 감춰진 탐욕, 분노, 집착, 사랑, 배신 등 다채로운 심리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화 속의 인물들은 바로 우리 심리의 거울이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 부분은 제1장 판무파탈의 원조 판도라의 진실,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시오도스, 그자로 인해서 저는 천하의 욕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자가 글재주가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어찌 저를 이렇게 방탕하고 호기심 많고 형편없는 여자로 전락시켰는지 저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판도라입니다. 제 이름의 원래 의미는 모든 선물을 주는 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저를 선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온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여자가 열어보아서는 안 될 항아리의 뚜껑을 연 탓에 평화롭던 인간 세상에 온갖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 세상은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했고 질병도 없었으며 서로 간의 다툼이나 원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단의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온갖 질병, 질투, 고통, 죽음 등 나쁜 것이란 나쁜 것은 모두 쏟아져 나오고 말았죠. 인간은 이때부터 노동을 해야 자신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의 후손들은 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판도라만 아니었다면 인간은 지상 낙원에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뿐인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온갖 불행이나 질병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 경박한 판도라 때문에 인간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어. 여기서 아마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 이브를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브도 저처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인 사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결국 이브 때문에 인간들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유한한 생명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상고의 고통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나 이브 모두 여자가 가진 호기심 때문에 인간 세상을 낙원에서 지옥으로 바꾼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브보다도 먼저 여성의 호기심으로
인간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해서 장 쿠쟁이라는 프랑스 화가는 최초의 이브 판도라라는 그림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여자도 아니고 인간 세상을 어지럽힌 장본인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를 음해하려는 음모론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해자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조작된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렸던 이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헤시오도스라는 자입니다. 그는 그동안 전해져 왔던 저의 기품 있는 모습은 모두 지워버리고 호기심 많고 남자를 재앙에 빠뜨리는 판무파탈 즉 요부의 모습으로 저를 바꿔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헤시오도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저처럼 모함에 의해 음모론의 희생자가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브라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곧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졌던 거죠. 이제 저는 어떤 경위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왜곡되고 폄하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은 오히려 저를 측은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이건 거의 뭐 읍소, 탄원서, 저항의식과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판도라의 편지, 정말 절절한 편지를 읽은 느낌입니다.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만들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처음으로 만드시는 올림포스의 주신인 제우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제우스가 아니라 거인족인 티탄족의 신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로 그는 이름처럼 선견 지명이 뛰어난 신이며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어 인간에게 문화를 전해준 은인으로서 인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에피메테우스란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진중한 형과 달리 에피메테우스는 우둔하고 즉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에 물을 붓고 이를 잘 반죽해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서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동물들이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 데 반해 인간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자유로운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한번 보고 가시죠.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썩 믿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일은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맡겼습니다. 아우야, 이제 내가 인간을 만들었으니 네가 인간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도록 해라. 인간의 모습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신과 달리 추위를 이겨낼 따뜻한 털도 없고 맹수를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과 빠른 다리도 갖지 못했단다. 그러니 인간에게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에피메테우스가요, 나중에 생각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 동물들에게 막 뭐 곰에게는 강한 힘을 주고, 새에게는 날개를 주고, 뱀에게는 지혜를 주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와 발톱을 주고, 공작에게는 아름다운 깃털을 주고, 동물들에게 모든 능력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에피메테우스가 마지막에 인간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은 게 갑자기 떠오른 거죠. 아이고, 큰일 났네. 다른 동물들에게 모든 재능을 줬더니 인간에게 줄 게 없어.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형에게 찾아가 형아 내가 다른 동물들에게 다 주고 나니 이제 줄 게 없네. 어떡하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어떡하겠어요. 동생이 이미 실수를 저질러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고심을 하던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인간에게 불을 주는 거야. 신만이 불을 갖고 있으란 법은 없잖아. 불을 가진다면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음식을 지어 먹을 수도 있지 않은가. 지혜의 신 아테나가 인간에게 선물한 두뇌를 활용한다면 도구도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으로 올라가서 제우스의 불을 훔쳐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천상으로 올라가서 불을 훔쳐옵니다. 뭐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불을 훔쳐와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고요. 인간은 어두운 밤도 환히 밝힐 수 있게 되었고 날 음식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추운 밤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가진 뛰어난 지능에 불을 더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던 제우스가 아니 감히 인간에게 신의 불을 전해줘?
이놈이 하면서 이제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나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바로 손봐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크로노스를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까봐 자식을 모두 뱃속에 집어삼킨 나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티탄족과 1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같은 티탄족이면서도 나를 도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 프로메테우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를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꾀를 냅니다. 지금 당장 프로메테우스를 벌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창조물인 인간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우스 역시나 속이 좁아요. 그래서 제우스가요 인간의 씨를 말리기로 결정을 했고 인간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인간들아, 내가 바로 전지전능한 신 제우스다. 너희가 비록 프로메테우스의 손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천지만물 어느 것도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나에게 인간의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 대신 내가 너희를 어여삐 여겨 보살펴 주마. 하지만 이게요 제우스의 속마음이요 인간을 돌봐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식을 뺏어서 그들을 굶겨 죽이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속이는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줍니다. 뼈랑 내장을 따로 발라서 그럴싸하게 보이게 해서 고기랑 이런 거는 이제 인간이 먹게 하고 이렇게 좀 빼돌려서 제우스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제우스가 속아요. 그러니 제우스는 더 열이 받겠죠. 이때 묘책이 떠오릅니다. 제우스가 화가 나니까 더 이제 이상한 묘책이 떠오르는데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에게 인간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속였던 것처럼 겉으로만 선물처럼 보일 뿐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던 인간 세상에 재앙을 뿌릴 판도라를 제우스의 목적과 야심에 의해서 괴롭힐 의도에 의해서 판도라가 헤파이스토스 손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며칠 동안 대장간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엇인가 열심히 작업을 하던 헤파이스토스가 작업장 문을 열어젖히자 마침내 그의 작품이 공개되었고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는 진흙에 숨결을 불어넣어 자신의 아내인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본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에게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파이스토스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면서 또 인간을 괴롭힐 상대는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이 의도해서 만든 최초의 여자는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여러 신의 안 좋은 속성을 짜집기해서 만들어졌고 지상 최초의 여자는 판도라라고 이름 붙여졌다. 하지만 신들은 지상에 인간 여자인 판도라만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간계를 생각했고 판도라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그녀에게 커다란 항아리를 갖고 가게 합니다. 그 항아리에는 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것들, 질병, 고통, 절망, 슬픔, 원한, 복수심 등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렇게 판도라는 지상으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 생각하는 자 에피메테우스 그 동생 있잖아요.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이제 문득 떠오른 거예요. 대체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천상에 물어봐도 신들이 빙긋이 웃기만 하고 알려주질 않는 거죠. 판도라는 호기심이 불어넣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의 뚜껑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열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계획적으로 넣어두었던 온갖 나쁜 것들이 인간 세상으로 흩어져 나오게 되죠. 너무 놀라서 황급히 뚜껑을 닫지만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재앙은 이미 인간 세상에 모두 퍼져 버렸죠. 이렇게 인간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도라는 이렇게 인간에게 판도라를 보내 해코지를 한 제우스는 그래도 천상의 불을 훔쳐간 것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해서 결국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스 산의 정상에 매달고요. 독수리에게 간을 뜯기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신이잖아요. 그러니 다음날 되면 간이 또 소생되는 거예요. 그럼 또 독수리는 간을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조식으로 간을 바치는 형벌을 받게 되죠. 마지막입니다. 판도라 신화 속에 내재된 남성 중심 사회의 심리에 대해 꼬집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 여자인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에 대한 폄하로 시작이 됩니다. 여자의 얄팍한 호기심이 결국 인간을 낙원에서 끌어낸 원흉이라는 해석이죠. 그동안 남자들이 황금시대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던 인간 세상에 신이 던져준 여성으로 말미암아 노동과 질병, 고통, 원한, 질투와 시기, 전쟁 등의 재앙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왜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을까? 왜냐하면요, 고대 그리스도 가부장적인 질서와 이성을 신봉하는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모두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무질서와 혼돈을 대변한다고 보았고, 이 가부장제의 확립과 유지 존속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폄하를 통해 남성 중심 사회를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이요, 남성신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토착화된 여성신을 남성신에게 복속을 시키거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작업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에 앞장섰던 시인이 헤시오도스라고 하네요. 사실 헤시오도스의 생각은, 어머나 새가 날아왔네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일 뿐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신봉하는 남성적인 질서와 이성,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성들이 생각하기에 여성은 혼돈 그 자체였고 매우 신비스럽고 알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해요. 여성은 매달 피 흘림이라는 월경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서 출산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 남성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불규칙하면서도 창조적인 행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속으로는 이런 창조적인 행위가 신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처음 만물을 만든 존재도 가이아라는 커다란 어머니 신이니까요. 하지만 당시는 남성이 이미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여성적인 특성의 경외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남성이 갖지 못한 여성적인 특성을 비하하고 깎아내릴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인 자신의 아들들이 여성적인 성향에 도취되어 남성 중심의 사회가 깨질 것이다,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또한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여성의 매력에 자신이 빠지는 거였는데요. 아무리 이성으로 무장한 남성이라고 해도 여성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에 빠져들게 되면 그의 이성은 곧 마비되고 하루 종일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간 여성을 생각하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생각하지만 내심 자신이 유혹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반대로 자신의 흔들리는 이성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뒤집어 씌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판도라는 욕망과 유혹의 화신으로 그려지게 되었고, 여성은 이성과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 세상을 몰락시키는 원흉으로 지목이 된 것입니다. 판도라는 사실 인간 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의 판도라 신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도라가요, 가이아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여신은 말합니다. 나는 판도라다. 모든 것을 주는 신이다. 라고 커다란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고, 그 항아리에서 석류 열매를 꺼내자 이 열매가 사과, 레몬, 배로 변했고, 나는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줄 것이고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와 포도나무를 줄 것이다. 나는 인간이 가진 질병과 배고픔을 덜어주는 나무를 줄 것이고 직물을 짜고 염색을 하는 나무를 줄 것이다. 이 땅 아래 많은 진귀한 광물과 보석이 있으니 너희가 그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도라가요, 부싯돌을 줍니다. 이것으로 너희는 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도라가 항아리를 기울이자 그녀의 은총이 언덕을 감싸고, 판도라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에게 호기심과 기억을 주고 자비와 정의를 주고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과 용기와 강인함을 주고 평화의 씨앗을 주겠다. 두둥탁. 이제 판도라는 말합니다. 나는 가이아입니다. 나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탄생시킨 나는 판도라이자 가이아이고 가이아이자 판도라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끝맺을 때가 되었군요. 헤시오도스의 글에 현혹되어 여러분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그동안 저는 인간 여자로 전락했고 게다가 인간에게 온갖 나쁜 것을 주는 여자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다른 신들, 특히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은 제 능력을 시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올림포스의 주신인 제우스의 음모로 인한 것입니다. 그는 질투가 많은 신입니다. 그는 제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것에 질투가 나고, 그래서 저를 깎아내리고 신의 반열에서 쫓아낼 공리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한 당당한 대지의 여신이며 여러분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들이 저에 대해 왜곡하고 조작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저는 수천 년을 참으면서 이런 기회가 언젠가 올 거라는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항아리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희망을 붙든 채 지금까지 참아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대지의 여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그때가 오면 저는 또다시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는 자로서 마음껏
베풀고 싶을 뿐입니다. 판도라는 모든 것을 선물하는 자. 여러분, 누군가를 폄하해서 얻은 지위나 권력과 우월감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조금 더 작은 우월감으로 좀 더 널리 다 같이 자기답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파도소리 많이 들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에서 5장 에로스를 둘러싼 푸시케와 아프로디테의 대결을 소개할 읽어볼래의 읽어입니다. 5장에 나오는 푸시케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셋째 딸로 아름답게 태어난 푸시케는 아프로디테 여신보다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은 자신보다 푸시케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에 화가 나 아들 사랑의 신 에로스에게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둘은 성에서 만나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밤에만 만나야 되고 푸시케는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죠. 친언니들의 유혹에 결국 푸시케는 남편이랑 한 약속을 어기고 남편이 잠든 틈에 몰래 얼굴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깨어나 약속을 어긴 것이 들통이 나버리죠. 그래서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푸시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찾아간 푸시케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4가지 과제를 도전하게 됩니다. 주위 도움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던 푸시케는 마지막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지만 에로스가 나타나 구해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푸시케의 이야기는 수동적인 행복에 만족하는 소녀에서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찾아 나서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아프로디테의 4가지 과제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4가지 아프로디테 과제 부분만 맛보기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푸시케가 아프로디테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과제는 곡식의 나달을 분류하는 것이다. 곡식의 나달을 종류대로 분류하는 것은 소녀들이 배워야 할 이성적인 질서와 원칙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소녀는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비현실적인 상상과 공상, 감정의 세계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밀이고 어떤 것이 기장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씨앗을 구분해야 다음 해 농사를 짓게 되면 파종을 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에서는 감성과 어림짐작이 통했다면 이제는 현실을 정확히 구분해 무엇이 나달이고 무엇이 쭉정이인지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기장인지 구분하는 이성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소녀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황금 양털을 모으는 것이었다. 황금색은 태양을 상징한다. 태양은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강하고 강렬하며 천지를 비추는 것이 태양이다. 그녀는 이제 소녀의 수줍음을 벗고 강하고 적극적인 남성성을 자신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냥 다소곳한 소녀가 아니라 천개의 빛나는 태양처럼
세상에 우뚝 서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푸시케가 황금 양털을 모을 때 조언을 해준 것은 갈대였다. 갈대는 바람이 불어올 때 소리를 내며 갈대를 잘라 피리를 만들 수 있다. 갈대는 상징적으로 비밀을 품고 있거나 진실을 알고 있다. 즉 여성 안에 존재하는 직관을 상징한다. 푸시케가 황금 양털을 모을 때 갈대의 조언을 듣는데 이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여성적인 속성인 직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남성적인 양과 여성적인 음의 조화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임무는 저승에 흐르는 스틱스 강물을 물병에 담아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지하 세계를 흐르는 스틱스 강물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상승과 하강,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대조를 나타낸다. 살아있는 독수리가 죽음을 상징하는 스틱스의 강물을 퍼올린다는 의미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상징한다. 푸시케는 이를 통해 삶과 죽음은 서로 물고 물리며 돌고 있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과제는 지하 세계에서 페르세포네의 화장품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푸시케가 탑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이다. 탑은 우뚝 솟은 건축물이며 남성적이고 문명적인 세계의 상징이다. 탑은 높이 솟아 멀리 바라보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푸시케가 받은 탑의 조언은 이제 무생물인 탑이 상징하는 냉정하고 문명적이며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그녀는 지하세계에서 불쌍한 영혼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절대 그 청을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듣는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성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한다는 점이다. 이성적으로는 결혼하면 안 되는 상대를 만나고도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를 좋아한다고 매달리는 바람에 등의 이유로 덜컥 결혼을 하고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들은 감정이나 동정심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내려 결국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푸시케는 탑의 조언대로 아무리 불쌍한 영혼이 매달리고 간청해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바로 이것이 여자의 성숙에 필요한 냉정함이다. 그런데 푸시케는 마지막 과정에서 함정에 빠지고 만다. 그녀는 깊은 잠이 담겨있는 화장품 단지를 열고 만 것이다. 이는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쉽게 빠지는 자기애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깊은 잠과 같은 퇴행 상태로 돌아간다는 경고다. 그녀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외부 세계에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애에 깊이 빠지면 외부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옳고 아름답다는 마치 죽은 듯한 잠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깊은 잠은 외부 세계를 상징하는 에로스가 나타나 깨워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에로스의 성숙에 의해 필요한 것이 에로스로 상징되는 남자의 성숙이다. 그는 푸시케가 갖는 고생을 다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한다. 그러다 푸시케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야 엄한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전할 것을 마음먹는다. 그래서 그는 제우스와 아프로디테 앞에서 푸시케를 자신의 아내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에로스는 더 이상 아프로디테의 착한 아들로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숙하게 된다. 이렇게 책에서는 푸시케의 내면을 분석하여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공인 에로스의 내면과 아프로디테의 내면에 대해서는 직접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5장에서는 사랑과 정신의 성숙은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숙한 사랑에 대해 궁금하신 분에게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만 읽어볼래 읽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